10단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석이 국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공천을 언급하면서 윤석열의 친일 정책을 옹호하라고 압박했던 녹취 파일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것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전 국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정무석이 여당 최고위원인 현역 국회의원에게 용산의 하수인 역할을 하도록 공천으로 협박한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1인 사당으로 전락할 때부터 불법 공천 개입 가능성에 대해 저는 누누이 경고해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 당시에 불법 공천 개입으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오늘 보도된 사건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대통령실의 불법 공천 개입이 아닌지 공직선거법 제9조 2항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신속, 공정하게 수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실제 박근혜 재판에서 그 새누리당 공천 개입은 가장 빨리 형이 확정되었던 죄목이었습니다. 당시 나왔던 증거는 박근혜의 복심, 그 진박 간별사들이 공천을 미끼로 이러쿵저러쿵 말했던 녹취록이었습니다. 이번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증거라면 윤석열의 공천 개입죄는 기소가 가능한 겁니다. 더욱이 그걸 기소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기소를 해놓고 자기는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헌법 위에 있는 국민정서법에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적어도 박근혜 제사를 지금도 지내고 있는 친박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만만치 않은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가운데 박찬대 의원도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을 받았는데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책임자가 대통령이 된 정부에서 여당 의원을 상대로 공천 협박을 한 건가요? 누가 책임을 져야 마땅할까요? 윤석열이죠. 자, 그리고 이 녹취록은 태영호의 전직 보좌관이 MBC에 제보를 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태영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사이에 지극히 공무상 비밀인 회의 내용이 불순한 목적으로 유출되고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정보가 있죠. 오늘 MBC가 보도하기 전에 JTBC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출연한 장성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 보좌진들이 뭘 또 제보할 게 있나 봐요. 전직 보좌관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삼으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진행자와 다른 패널이 갑질, 역사인식 뭐 이렇게 물었는데 장성철은 제가 얘기 안 했어요 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 파일은 태영호의 전직 보좌관이 녹음을 해서 MBC에 제보를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태영호가 보좌진들을 대거 교체를 했는데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태영호는 북한 사람인데다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보좌진들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좌진을 한 번에 대거 교체를 해서 이런 엄청난 양의 채용 공고를 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큰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녹취 파일이 나왔다고 보이는데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 장성철은 분명 이렇게 말했죠. 전직 보좌관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삼으려고 하나 봐요. 여러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내가 왜 태영호에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유, 내가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걸 문제 삼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녹취록이나 제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결국 북한에서 사고친 사람을 데려다 쓴 후과를 국힘당이 톡톡히 받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시민 작가 칼럼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관적 처리남, 그러니까 윤석열 얘기하는 거죠. 윤석열에게 가장 큰 위험은 여당의 손절이다. 대통령은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간택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했다. 여당 정치인들은 혹시라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대통령을 추종하고 있다. 그러나 올 가을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수도권과 충청권 총선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영남을 비롯한 국민의힘 강세 선거구를 친윤 정치 지망생들, 그러니까 검사들이 독식하려고 대들면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당 정치인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내년 총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당적 이탈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총장직을 이용해서 자신을 발탁한 문재인 대통령과 대결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개척했던 윤석열의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누군가가 그대로 따라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국힘 내 윤석열 손절 현상이 올 가을경 불보듯 뻔하게 벌어질 텐데 여기에 검사들 60명이 내려온다든가 이러한 태영호 녹취 파일들이 그 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에 태영호는 이제 나도 대통령 백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정신을 번쩍 들면서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열심히 윤석열 정책에 대한 홍위병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우리 보좌관들도 같이 한번 이런 기조로 일해봅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후 태영호는 대통령실에서 받은 오더대로 한일 관계 개선을 부각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민주당을 공격하는 발언을 쏟아냅니다. 실제 태영호는 독도를 여전히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외교 청소를 두고 한일 관계의 화답의 징표라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의 구상권 포기 결정은 대국적 대승적 결단이라고 하면서 빈손 외교, 굴욕 외교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 오더를 내린 사람으로 지목된 이진복 정무수석은 공천 관련 발언도 한일 관계 관련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태영호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진복 수석이 공천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태영호는 MBC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진복 수석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면 공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대통령실 정책을 잘 홍보하자는 업무 동료 차원에서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 나오니까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우니 일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도망가면서도 만약 그랬다고 하더라도 별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가 별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당무 개입은 물론 공천 개입한다는 소리인데 탄핵 사유죠. 자, 최근 태영호 의원실은 5급 신임 비서관부터 8급 수행 비서관, 9급 행정 비서관 등 자신의 의원실 구성원들을 대거 교체하는 그래서 신규 채용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태영호는 비서관들을 대거 물갈이했는데 그 물갈이 당한 비서관들 중에 하나가 이것을 녹음했다가 자신을 자르자 이걸 MBC에 제보한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태영호가 이진복을 3월 9일에 만난 건 사실이고 그 녹취된 발언대로 만남 전에 태영호는 아무런 관련 발언을 하지 않다가 만남 후부터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는 것이 정황상 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별거 아니에요 라는 태영호의 해명이 재밌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친을 하려고 공천권을 미끼로 탈북자를 홍위병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윤석열이 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으면 이런 짓까지 합니까? 그리고 현재 윤석열한테 국힘당에 공천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좋다고 하란 대로 했던 태영호는 그걸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논란만 일으켰다. 그래서 능력 없는 게 입증됐고 오늘과 같은 파문을 또 일으켰으니 현재 국힘당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태영호의 징계 수위는 더 세지지 않을까? 윤석열은 무능한 태영호를 꼬리 자르기 위해서 이 파문을 잠재우려 할 것이다 라는 것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는 지난해 4월부터 1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원인을 두고 이견이 없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만 유독 심하다는 것이죠. 자, 중국에게 수입은 다른 나라에게는 수출이 되는 거죠. 올해 1분기 중국의 수입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7% 줄어든 상태라 대부분의 나라가 대중국 수출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 감소폭이 마이너스 28%로 가장 컸다는 것이고 반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폭은 마이너스 1%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과 싸우고 있으면서도 대중국 수출이 오히려 늘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마이너스 1%가 중국 전체 수입량 마이너스 7%라는 평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미국 앞잡이 노릇을 했을 뿐인데 우리나라만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상황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윤석열이 취임 전부터 쿼드 가입하겠다고 발언하고 나토에 가서 탈중국 선언을 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이 우리의 반도체를 안 사주기 시작해서 14개월째 혼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국에게 반도체로 혼나는 이유는 윤석열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더 넓게 보자면 그 안보를 고리로 해서 윤석열을 뒤에서 움직이는 건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바보를 조종해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그 맛있는 중국 반도체 시장을 먹으려고 하는 게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윤석열을 옆에 세워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발명했습니다. 우리가 발명했습니다. 우리가 과거 시장 40%를 차지했고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10%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법을 통과시켰고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반도체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를 이와 같은 반도체를 통해서 재건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법에 대해서 미 의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도한 동아시아 반도체 의존이 반도체법 입법의 배경이다. 미 의회 일각의 우려는 일정 부분 미국 산업이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에서 대만과 한국에 뒤처져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설계만 하고 생산을 하지 않는 펠립스 모델로 이동하고 해외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업체에 외주를 줬기 때문이다.